저도 네. 몇 번의 장렬한 전사 직전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수도권 쪽은 뭐 막 뭘 사도 막 올라간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는 계신데 실제로 이 수도권 쪽에 뭔가 투자든 뭐 매수를 하든 어떤 이런 그 매수 수요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최근에? 지금 철저하게 네.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어차피 시장 자체가 서울과 수도권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네. 하는 건 다들 지금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는 세력은 어차피 규제 지역이니까 대부분 규제에 영향을 받는 투자자들은 멀리 떠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판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수요자들이 이왕이면 좋은 데 가고 싶은데 비싸졌으니 그 옆에 뭐 이러면서 가격대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일부 지금 수도권에서도 비규제 지역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양평이라든지 여주 네. 이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이분들이 네. 그동안 내가 운영을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다 싶었던 분양권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여기에 이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공시지가 1억 네. 미만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조금 아주 뭐라 그럴까 좀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그런 투자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것 네네. 같아요. 이게 그 이제 후자로 말씀하신 약간 비규제 지역에 다주택자들이 들어가기는 네. 거는 맞죠. 네. 근데 규제 지역, 네. 뭐 대부분의 수도권 안쪽 여기는 사실 다주택자들이 지금 뭘 할 수 없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고 뭐 수도권이 올라가는 게 다주택자 갭 투자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오해잖아요. 네, 오해죠, 지금은. 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장이죠. 지금 오히려 갭 투자를 네. 무주택자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수도권 안쪽은 철저하게 실거주자들의 시장이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반대로 지방 쪽은 네. 비규제 지역들이 훨씬 많으니까 네, 그렇죠. 이쪽에 지금 다주택자들이나 어떤 투자 목적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분들이 거의 다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그동안 이제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막 이렇게 네. 강의할 때 서식하신다고 표현하는데 네. 그 수도권에서 서식하시던 분들이 네. 전부 다 지금 지방장으로 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지방의 뭐 분양권이나 뭐 진짜 집들 막 갭 투자로 해서 네. 막 거래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투자자면 네. 이게 필연적으로 뭐 과거에도 있었지만 네. 또 어느 순간 또 이분들이 또 싹 나간단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 지방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방에서 예를 들어 나는 실거주용을 뭔가 집을 사야 된다. 네. 이런 분들은 지금 뭔가 약간 좀 리스크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방에서 거주하시면서 실거주를 해야 되시는 분들은 사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 또는 지방장 자체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지방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대로 그 동네가 가격이 싸고 네. 또 가격이 싸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다. 네. 또 지금 투자할 데가 없는데 돈은 많으니 네.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지금 현재 지방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별로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네. 내가 실거주 때문에 사야 되는 상황에서 누가 올라서 집값을 올려주고 있는 거라면 뭐 네. 이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네. 지금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 네. 제가 볼 때 조금 와 이거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높으니까 요즘에 네. 취득세 그 비싼 취득세를 네. 앞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큰데 그렇죠.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낮은 것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네. 그래봤자 네. 낮다. 네. 네. 그리고 그 가격보다 주변을 보니까 더 오르더라. 네. 뭐 예를 들면 취득세가 뭐 3천만 원인데 뭐 올라가는 건 5천이다. 그럼 2천 번에 이 마인드가 지금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인드가 강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곳들은 냉정하게 제가 이제 아까도 리스크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평상시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지 않았느냐가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그 나중에 그런 곳은 아까 표현한 것 중에서 이분들이 싹 빠지고 나면 네. 더 이상 들어올 분이 없으면 속된 말로 물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 정부 정책의 규제가 네. 다주택을 향했기 때문에 네. 몇 년 됐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풍선 효과라기보다는 갈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네. 그게 지금 지방 그 부동산 시장이고 네. 그러다 보면은 지금 규제를 피해서 또 사요. 이분들 네. 네. 법인도 차리고 뭐 공시지가 1억도 차리고 뭐 이하로 하니까
이상하게 과거에는 관심 갖지 않았던 지역들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먼저 들어갔다가 먼저 나와야지만 살아남는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게 바로 리스크하다고 저는 보는 네. 건데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이 네, 근데 지금 막 들어가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갖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설거지를 하고 아.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리스크를 알지도 못한다. 음. 그 부분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게 2010년 중반 때에 네. 한 15년, 16년 때가 네. 지방 또 소형 아파트 막 상승장의 끝자락이었는데 네. 그때가 좀 그랬잖아요. 네. 엄청 올라가던 걸 보고 사람들이 막 거의 막 광기처럼 막 지방에 사러 갔다가 네. 갑자기 확 내려가면서.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그 장보다 더 이전 장으로 가게 되면 바로 그 직전 장으로 가게 되면 또 2008년, 2009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는 이제 그때 뉴타운이 되게 빌라가 붐을 이루고 있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때 이제 지방장이 별로였을 때 그때는 가셔가지고 대부분 갔던 데가 어디냐면 인천하고 의정부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은천하고 의정부에서 그분들은 결국에는 문 닫고 장렬히 전사하시고요. 그분 돈 벌고 먼저 빠져나갔었던 분들은 살아남았느냐? 아니면 그분들은 원래 빨리 움직이시니까 결국 또 평택이나 오산 같은 데 가셔서 또 장렬히 전사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던 매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 인천에 이제 빌라들 경매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과거에 실거래가가 1억 3천인데 현재 막 5천에 거래되고 그런 것들 진짜 많잖아요. 바로 이제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겠죠. 근데 그게 지금 지방장의 뭐 일부 지역들에서는 또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라는 얘기신 거고. 알고 접근하는 거랑 모르고 접근하는 건 차이가 분명하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방이 지금 뭐 뜨고 있다. 가격대가 내가 살 수 있는 건 지방이다라고 해서 지방으로 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위험하죠. 왜냐면 지금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뭐 3억이 있다. 무주택인데 3억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뭔가 집을 살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뭐 빌라라든지 이런 거밖에 안 되니까 그럴 거면 아예 그냥 지금 지방장에 가서 규제도 없으니까 여러 채를 산다. 이런 식으로 막 갭 투자를 막 해보려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지방장이라고 퉁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방장도 사실상 보면은 광역시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급도시급 있고 이제 중소도시급 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맨 위에 있는 광역도시나 중급도시는 그나마 리스크가 덜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시는 분 중에 금방 표현하셨던 것처럼 정말 돈이 없기 때문에 가야 되는 분들은 거기에 있는 광역시나 중급도시도 못 가니까 소형급으로 중소로 가게 되는데 그 중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부터 수요가 적은 곳이니 그분들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걸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상승장이었는데 되게 소외되었던 지방 소도시들이 지금 막 올라가요. 맞잖아요.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지금 잠깐 들어갔다 빠지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는 취약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잘하고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들어가는 분들이 지금 정말 더 많은 것 같다.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뭐 지금 서울이나 뭐 수도권, 뭐 지방, 광역시 뭐 전체적으로 뭐 어쨌든 집을 사면서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는 분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집을 사면은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오르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 뭐 어쨌든 지금 총괄적으로 현재 21년 지금 이 분위기에서 그래도 가장 좀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를 뭐라고 보세요? 내가 집을 뭔가 살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다주택자분이든 무주택자분이든 집을 이제 특히 이제 무주택자는 집은 사야 된다고 얘기했고 다주택자는 리스크를 좀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전체적으로 얘기해도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주택 구입은 레버리지라는 것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상승장 초반부에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흔히 말하는 이제 꿀사탕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후반부로 가게 되면 양날의 검이 되는데 그 양날의 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욕심이 붙어서 대출을 조금만이라도 더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게 상승 후반부거나 하락장이 오게 되면 그게
이꼴 깡통이 돼버려요. 네, 맞아요. 네, 깡통이 돼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깡통과 레버리지는 다른 것처럼 판단을 하시고 네. 나한테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레버리지의 극대화가 상승 후반부로 갈수록 깡통이 될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부분만 조심하시면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몇 억을 더 대출을 더 땡겨서 받겠다가 아니라 요즘은 리스크가 좀 있는 시기니까 조금 낮추더라도 한 박자 한 텀 쉬고 그리고 움직이겠다라고 하게 되면 되게 좋은 물건을 사고 길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장렬히 그 좋은 거 사놓고 지키지 못하고 장렬히 전사하시는 네. 그런 운은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레버리지가 정말 양날의 검이죠. 네. 왜냐면 레버리지가 없으면 또 반대로 이 느릿느릿한 부동산 시장에서 네. 유의미한 또 이득을 못 보는데 네. 반대로 이 레버리지가 있어서 이득을 많이 보더라도 네. 결국에 하락장 때는 그걸 다 뱉어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증거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분명히 2000년대 초중반 때 엄청나게 돈을 번 분들이 네. 지금 엄청나게 번 분들처럼 있었을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선배인데 네. 돈도 많이 벌었는데 네. 지금 와서 좀 잘난 체 해야 되는데 네. 없어요. 맞아요. 이 부동산 쪽은 진짜 아, 없어요. 한 번씩 없어져. 그 없는 이유가 뭐냐? 물론 조용히 나는 조용히 나 혼자 즐겁게 먹고 살 거야라고 하는 그런 현인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꿔 말하면 그분들의 상당수는 장렬히 전사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무서운 게 네. 보통 사람이 한번 이렇게 돈을 벌어보면 네, 그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뭐 주식과는 좀 다르게 규제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주식은 번 방식을 뭐 계속하면 뭐 할 수 있겠지만 네. 이쪽은 뭐 대출을 안 해준다든지 네. 뭐 갑자기 세금을 때린다든지 하니까 같은 방식으로 계속 반복하면 결국에 장렬히 전사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네, 저도 네. 몇 번의 장렬한 전사 직전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적이 네.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와서 느끼는 거지만 네. 이제 느끼시겠지만 네. 살아남는 것이 승자였구나. 네. 아, 저도 진짜 네. 15, 16년도쯤에 네.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었다면 네. 여기 있지 못했죠. 아, 그때. 저도 예전에 바로 그런 네. 그 레버리지의 극대화. 그러니까 네. 이게 참 묘한 게 그 시점쯤 되면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심리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통장에 돈 있는 것을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아, 지금 그런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있는 것 자체가 죄악시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막 몸에서는 이제 막 흥분되고 네. 뭐 그러면서 그걸 즐기시는데 그게 이제 양날의 검처럼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 이번에만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도 해주셨지만 저도 그 부분은 정말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승장 어쨌든 초중반에서는 네.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네, 소위 말하는 판을 키운 분, 네. 자산 규모를 키운 분들이 승리자였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다시 반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거고 네, 그걸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하반기장은 반대로 어찌 보면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봐야 될까? 네. 그동안 판을 벌린 분들은 추수를 좀 해야 된다. 네, 추수에 판을 벌렸던 분들은 이제 추수 쪽으로 가면서 이제 약간 네. 그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로 끝나기 때문에 아이 재미없어, 네. 뭐 하는 거 없어라고 하는데 네. 그 다음 해가 돌아오잖아요. 네. 그러면 농한기 때는 네. 쟁기도 다시 한번 그 갈고 그래요. 닦고 네. 그래야 네. 다음 봄이 돌아올 때쯤 돼서 네. 또 씨 뿌리고 네.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어차피 네. 저희 보통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라이프 플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네. 이거를 그 뭐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는 거니까 그 하락이라고 하는 또는 침체라고 하는 부분에도 리스크 대비하고 그다음에 조금 준비했다가 다시 또 하는 것도 충분하다. 그리고 또 하락장에도 뭐 경매 우리 이제 네. 하시는 것처럼 경매라든지 그런 걸로 분명히 수익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시장이 또 전개될 거기 때문에 기회는 저는 항상 많으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만 좀 조심해라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맞아요. 지금은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네. 자, 이 시장에서 어쨌든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살아남는 거, 네. 살아남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뭐 정말 뭐 하락장, 상승장, 다시 하락장, 상승장을 경험을 해보셨는데 네. 결국에는 이 네. 투자라는 것은 네. 마인드가 아닐까요?
어떤 그 확고한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네. 상승이나 하락장 때 막 흔들리고 막 네. 무너지잖아요. 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네. 가야지만 이 길게 네.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는 제 개인적으로 네. 언제부터인가 저의 좌우명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 좌우명이 이것도 한때뿐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이것도 한때다. 네. 근데 그게 저는 예전에 처음에 이것도 한때뿐이라는 용어를 들었을 네. 때는 그 되게 힘든 상황을 극복할 때 네. 그래 이것도 한때뿐이야 라고 하는 걸로 처음엔 받아들였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래 이번을 좀 참고 견디면 네. 좋은 일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쪽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20년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면서 이것도 한때뿐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 상황에도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 잘 나갈 때 네. 이것도 한때뿐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한때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그 마인드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말씀드렸던 침체기에는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과 준비하고 네. 또 너무너무 잘 나갈 때도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내가 견뎌내고 다시 또 다른 장을 준비하기 위한 걸 위해선 항상 이것도 한때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좀 조심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룡님께 그 무주택자들이 네. 집을 사기 싫었던 게 아니에요. 네. 사고 싶었죠. 근데 이 상승장 때는 무주택자들이 못 사는 이유가 네. 내가 고점에 물릴까봐 네. 사자마자 떨어질까봐 네. 이게 걱정돼서 못 사는 게 많잖아요. 네. 그 사자마자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분들한테 네.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주시죠. 사자마자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거는 네. 너무나 당연한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근데 그 본능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 전제 속에 뭐냐면 네. 집을 사면서 말로는 나는 네. 거주를 위해서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네.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은 반대로 뭐냐면 당신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나 수익 볼 거야 네. 라고 하는 마음을 숨기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근데 저는 그 숨기고 있는 마음이 뭐 틀린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의 특성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매와 전세가 네.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주택 시장 자체가 필수제 시장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이분들은 매매 아니면 전세예요. 네. 근데 지금 매매해서 떨어질까봐 걱정한다. 그럼 내가 그걸 회피하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라고 하는 단선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요. 그것을 회피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무엇이 다가오냐면 여러분들한테는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네. 전세 대란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매매를 안 하니까 전세를 사니까 네.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요. 전세가 비싸면 매매를 하는 거 이게 계속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집을 너무 많이 올라서 사지 않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러고 피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그런 여러분들한테 이 시장은 또 무엇으로 여러분 뒤통수를 치게 되냐면 전세 가격 상승으로 뒤통수를 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때 전세 가격을 올려주는 거야. 이제 지문을 바꿔야 돼요. 네. 그때 전세 가격을 올려주는 거와 지금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 전세 가격을 올려주고 나중에 또 이제 상승장이 돌아왔을 때 상승하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어느 게 낫습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조금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차라리 나한테 닥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극복하면서 거주의 안정성을 찾으면서 장기적으로 수익까지 볼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매매가 훨씬 더 낫다고 보거든요. 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조금 또 그리고 질문을 좀 바꾸셔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을 살래, 전세가를 올려줄래. 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쉽다. 네. 그리고 집을 안 산다고 해서 다른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딘가에 또 전세든 월세든 사셔야 되니까 네. 그것도 다 어쨌든 나한테 뒤통수를 또 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무작정 안 사는 게 답은 아닐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부룡 신영강 대표님 모시고 많은 얘기 해봤는데 불인이 그리고 1주택자, 다주택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신 부룡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